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번 관세 협상은 애초에 한국을 제외하고는 성사 자체가 불가능한 협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일방적으로 높은 관세를 예고하며 협상을 벌였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준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국가들은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실제로는 미국 요구에 한참 못 미치는 약속만 늘어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련한 대응,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지도력이 신의 한 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도 면밀한 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던 트럼프발 관세 폭탄을 유일하게 실질적으로 해결해냈다는 분석입니다. 외견상으로는 미국은 유럽연합, 일본, 한국 모두와 관세 15%에 합의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한국을 뺀 다른 나라들의 약속은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구속력이 없는 빈 껍데기 협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유럽연합은 향후 3년간 무려 7,500억 달러, 약 1,000조 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미국 언론들은 이를 두고 현실성이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이 정도의 에너지를 추가로 수출할 능력이 없을 뿐더러 유럽연합 각국 정부가 민간 기업들의 에너지 구매처를 통제하기도 어려운 탓입니다. 뉴욕타임스와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같은 약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협상 이행을 담보할 장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간 협정에는 만약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실행할 플랜 B가 마련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이번 관세 협상들에는 그런 2차 조치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각국이 거창한 투자 계획과 구매 약속을 구두로 내놓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큰 성과인 양 포장하고 당장의 관세 인상만 피한 셈입니다. 실제로 관세 부과는 당장 이루어지기에 각국은 급한 대로 자신들의 카드를 총동원해 시간을 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임시 반평식으로 관세 폭탄을 모면한 국가들은 앞으로 더 큰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스위스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스위스는 당초 미국의 31%의 관세를 부과받을 예정이었는데 협상이 꼬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경로해 스위스산 제품의 39%라는 초유의 폭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럽 국가 중 최고 수준의 관세를 통보받은 스위스는 충격에 빠졌고 뒤늦게 미국의 우려를 반영해 협상안을 수정하겠다라며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정부는 상대국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관세율을 순식간에 올려버리는 무서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세 15%로 합의한 나라들도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미국 재무부의 베센트 장관은 일본과 맺은 합의에 대해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다음 분기에 일본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릴 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겉으론 협상 타결을 내세웠지만 속으론 언제든 추가 관세를 부과할 구실을 남겨둔 셈입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어떻게든 관세를 부과해 돈을 걷어들이는 것이며 15% 합의는 그저 출발점일 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마 관세가 영원히 갈까? 트럼프만 버티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만 끝나면 이러한 고율 관세도 사라질 거라 낙관했던 겁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트럼프 관세는 최소 10년은 간다라고 입을 모읍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충격적인 분석이지만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 정부 재정에 어마어마한 단물을 빨아다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분석에 따르면 현재 트럼프 관세로 미국이 1년간 거둘 수 있는 관세 수입만 약 3,100억 달러, 420조 원에 달합니다. 10년이면 2조 달러, 2,700조 원이 넘는 돈이 미국 재무부로 들어가는 셈입니다. 이 돈은 미국 정부가 코로나 시기에 발행한 천문학적 국채의 상당 부분을 갚아버릴 수 있을 정도의 규모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중국에 부과한 관세들을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조차도 철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없애기에는 그 관세 수입이 너무나 달콤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팬데믹 경기 부양으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을 풀면서 빚이 급증하자 중국산 제품에 매겨진 트럼프발 관세 수입을 국가 곳간 채우는 데 활용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를 두고 민주당은 내 관세 정책이 틀렸다 비난하더니 결국 내가 만든 대중 관세를 그대로 쓰고 있다 라고 빈정댔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미국 정부 입장에서 관세 수입에 대한 유혹은 여야를 막론하고 큽니다. 공화당 정권이라면 이 돈을 부자 감세 같은 정책에 활용하겠지만 민주당 정권이라고 해서 관세를 바로 철폐하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막대한 관세 수입을 서민복지나 부의 재분배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정리하자면 일단 행정부 금고에 관세 세수가 쌓이기 시작하면 어떤 정권이든 이를 되돌리기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되면 미국이 관세에 중독되어 간다는 점입니다. 한번 걷어들인 달콤한 관세 수입을 계속 유지하려고 오히려 더 강경한 요구를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합의를 발표하면서도 은근히 각국을 압박하는 언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라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흘리며 상대를 긴장시키는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약속을 안 지킨다고 판단되면 스위스처럼 가차없이 추가 관세 폭탄을 투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한국이 얼마나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 제안했는지가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관세 협상을 준비하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모두 고려했다고 합니다. 설령 트럼프 관세 정책이 10년 넘게 지속될지라도 견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죠. 바로 그 점에서 한국과 다른 나라들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컨대 일본만 해도 한국과 비교해 대미 투자 약속의 질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일본은 관세 15%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 미국에 5,500억 달러 약 75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문제는 그 투자 내용이 일본에게 전혀 이득이 안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사업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본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일본 정부가 미국에 돈을 갖다 바치게 생겼다라고 우려합니다. 실제 합의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의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비롯한 각종 미국 인프라 사업에 공동 투자할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 일본 돈으로 미국 내 토목공사를 해주고 그 수익의 90% 이상을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해외 인프라 투자는 본래 투자 대비 수익이 낮고 위험이 큰데 그것을 미국 땅에서 하기로 한 것이니 일본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감수하는 셈입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우리 혈세를 트럼프의 쌈짓돈처럼 미국에 갖다 바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최악의 경우 투자 실패로 손실만 떠안게 되며 일본 정부는 또 돈을 찍어내 빚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반면 한국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미국에 막대한 경제적 약속을 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그 내용과 방식에서 한국은 유독 영리하고 전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약 480조 원 규모 투자는 일본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국은 조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강점을 가진 4대 첨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계획을 꾸렸습니다. 이들 분야는 이미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활발히 미국 진출을 추진 중인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조선 업체들은 미국 에너지 수출에 필요한 LNG 운반선 등을 건조하는 계약을 따내면서 1,500억 달러 상당의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미국도 필요로 하고 한국도 잘할 수 있는 분야라 윈윈 투자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나머지 약 2천억 달러 투자 역시 반도체 공장, 전기차 배터리 공장 등 한국 기업들이 원래 진행 중이거나 계획한 건설 프로젝트들로 채워졌습니다. 사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후 미국 현지 투자를 대규모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 반도체 공장, 현대차의 전기차 공장, SK와 LG의 배터리 공장 설립 등 이미 발표되어 차근차근 진행 중인 사업들이죠.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민간 차원의 투자들을 한데 모아 트럼프 행정부에 우리가 이렇게나 미국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설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새로 큰 부담을 떠안지 않으면서도 미국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낸 셈입니다. 실제로 한국이 제시한 투자안은 미국의 구미에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미국 내 첨단 제조업 부흥과 공급망의 탈중국화 목표에 한국이 전략적으로 협조한 셈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의 생산시설을 미국에 세우고 미국 에너지를 사주는 방안을 제시하니 미국으로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런 영리한 협상 덕분에 한국은 일본이나 유럽연합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같은 15% 관세 혜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통산 전문가도 유럽연합은 7,500억 달러 에너지 구매를 약속하고 일본은 항공기, 농산물, 무기 등 대규모 구매를 약속했는데 한국은 그에 비해 에너지 구매 약속도 1,000억 달러로 적고 투자도 우리 주력 산업 위주로 내줬다라며 한국이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일본 등 일부 나라는 다소 불만을 품은 눈치입니다. 일본 쪽에서는 한국만 너무 봐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미국이 특별히 한국을 봐줬다기보다 한국이 준비를 잘해간 덕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제로 한국과 유사하게 15% 관세 합의를 목표했던 대만은 준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끝내 대만과 8월 1일 시한까지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고 일단 대만산 제품에 20%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일본보다 5%포인트나 높은 관세율입니다. 대만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협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대만 라이칭더 총통은 20%는 대만이 목표한 수치가 아니고 최종 합의 때까지 계속 미국과 협상해 관세율을 더 낮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만은 관세를 낮추기 위해 4천억 달러 약 560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안을 미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보다 큰 금액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직 대만에 최저 관세 혜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이 대만을 레몬 짜듯 압박하고 있다는 생생한 표현까지 써가며 대만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만의 관세율 결정에는 미국과의 정치적 관계, 중국과의 관계, 시장 개방도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고 분석합니다. 단순히 돈만 많이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마음에 들게 돈을 내야 관세를 깎아준다는 교훈을 대만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 또한 협상을 제때 마무리하지 못해 대만보다 더 높은 25% 관세를 통보받았습니다. 종합하면 한국은 돈을 쓰더라도 똑똑하게 썼기에 관세 전쟁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의 치밀한 전략이 주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 직후 한국은 주요 무역국과 동등하거나 더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이번 협상 결과를 객관적으로 살펴봐도 한국이 확보한 조건은 일본이나 유럽연합 등 다른 어떤 나라보다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국은 15%의 관세율이라는 단기 성과를 얻었을 뿐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까지 약속하며 미국과의 경제 동맹을 강화했습니다. 반면 다른 나라들은 억지로 약속한 부담 때문에 내부 비판에 직면하거나 향후 이행 여부를 두고 미국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앞으로 험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관세 협상으로 한숨 돌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어떤 추가 청구서를 들이밀지 모른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미국산 소고기와 쌀 시장 개방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번 합의와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농산물 시장을 더 개방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그런 약속은 한 적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가 다시 불거져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한국의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라고 압박한 바 있는데 이번 임기에서도 조만간 관련 요구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관세 외에도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지만 대한민국은 매번 최선의 해법을 찾아내며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미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크게 높아진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보여준 성의를 높이 사며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은 미국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해 현실적이면서도 과감한 결단을 내렸고 그 결과 동맹국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계기로 미국이 한국을 믿을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이는 우리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물론 중국 등 견제 세력은 한미 경제 공조가 더욱 밀착되는 것을 경계하며 한국이 지나치게 미국 편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실용 외교를 펼치고 있기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이 실리를 챙기는 균형 잡힌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트럼프발 관세 폭탄 위기는 결과적으로 한국의 지혜로운 대응이 빛난 사례로 남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협상을 현실로 만들어낸 한국 정부의 능력에 많은 국민들이 안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협상단은 거친 폭풍 속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켜냈고 오히려 그 폭풍을 동력 삼아 향후 10년간의 기회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도전이 닥치더라도 한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굳건한 리더십 아래 대한민국은 국익을 지키며 세계 경제 무대에서 더욱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